낡은 판잣집의 서약.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서. 올해 62살입니다. 20년 전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의 저를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당시 저는 그저 그런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인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혁준. 그는 제 인생의 빛이자 어둠이었습니다. 그와 처음 만났을 때 저희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청춘이었습니다.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해 남들이 다 아는 합동 결혼식으로 대신해야 했죠. 신혼집이라고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판잣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 판잣집은 얼마나 낡았는지, 옆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들릴 정도였고, 심지어 공용 화장실을 써야 했습니다. 한번 화장실에 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것 같아 민망해서 저는 여러 번 참았다가 겨우 한 번씩만 가곤 했어요. 그때 생긴 방광염은 아직도 저를 괴롭히는 지독한 병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가난한 생활을 이어가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내 팔자는 이런 팔자인가 보다 싶었죠. 그저 공장에 다니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혁준, 그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늘 야망이 불타고 있었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당신이나 나나 두 사람이 입을 풀칠하기도 바쁘니까 아이는 낳지 말자.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그 애가 또 우리 같은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당신 그거 물려주고 싶어? 그의 말은 뼈 아팠지만 동시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그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애 키울 돈을 모으자. 나중에 정말 안정적인 삶이 되면 그때 아이를 낳자. 당시에는 딩크족이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이라 주변 사람들은 저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부부는 무슨 문제가 있나 봐. 애도 못 낳는 불쌍한 사람들 등 모욕적인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말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돈을 버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는 밤낮 없이 건설 현장을 뛰어다녔고 저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내조했습니다. 빵꾸가 난 살림을 메꾸기 위해 눈을 비벼가며 야간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모든 노력은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난 탈출이라는 목표였죠. 결혼한 지 딱 10년이 되던 해 기적처럼 남편의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때마침 70, 80년대가 건설업의 황금기였고 남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난 케이스였죠. 그의 사업은 날개를 달았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남편의 회사 이름으로 건물이 지어졌고 대기업 건설업체와 손을 잡고 주택시장에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나이 겨우 34. 저는 꿈만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낡은 판잣집의 초라한 안악내가 아닌 사모님 소리를 듣는 부유한 안주인이 된 것입니다. 잔, 황금빛 가면기의 비긋. 남편 박혁준의 사업이 성공 가도를 달리자 우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낡은 판잣집에서 냄새나는 공용 화장실을 참아가며 방광염에 시달리는 불쌍한 안악내가 아니었습니다. 제 나이 34. 저는 화려한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는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공에 도취된 듯 어깨를 으쓱대며 말하곤 했습니다. 거봐, 내가 당신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고 했지? 내 약속은 지킨 거다. 그의 성공은 제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명품 쇼핑을 즐기며 사교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저를 깔보던 이웃들의 시선은 어느덧 불안과 질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극적인 반전을 맞이한 듯 했습니다. 여유가 생기자 부부 사이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니 서로에게 더욱 너그러워졌고 낭만적인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12년 동안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던 저희 부부에게
기적처럼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저희에게 허락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그토록 원했던 엄마가 되었고 남편은 세상 둘도 없는 딸바보가 되었습니다. 딸 진아는 저희 부부의 사랑과 성공의 결정체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이제 이대로만 쭉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할수록 남편의 곁에는 돈과 명성을 쫓는 여자들이 그림자처럼 들러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업상 만남이겠거니 그냥 무시하면 되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제 불안감은 점차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새벽에 남편의 차 안에서 발견된 립스틱 자국은 제 심장에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모른 척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진아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어린 딸에게 부모의 이혼이란 상처를 주고 경부세를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나가려 할 때마다 저는 딸을 핑계 삼아 그를 붙잡았습니다. 진아는 남편의 약점이자 가장 큰 사랑이었기에 그 방법은 늘 통했습니다. 여보, 진아가 아프대요. 오늘만 집에 있어주면 안 될까요? 진아가 아빠랑 같이 놀고 싶다고 울고 있어요. 저는 진아에게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 연기를 하라고 시켰고 따뜻한 수건을 얼굴에 대고 있다가 아빠가 오면 열이 난다고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제 이기적인 행동에 딸에게 죄책감을 느꼈지만 저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노력은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처럼 덧없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저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돌았고 제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황금빛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비극의 그림자가 서서히 우리 가족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균열의 시작, 그리고 파멸의 서곡. 남편 박혁준의 성공 가도는 끝없이 이어졌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가정의 행복에는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틈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들어오는 그의 옷깃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휴대폰에 남겨진 알 수 없는 번호의 메시지들.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저 사업상 만남이겠지, 신경 쓰지 말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깬 저는 남편이 한참 동안 집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지금 들어갈게. 우리 아지가 아파서. 그날 저는 굳게 닫혔던 불길한 예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의 외제차 조수석 바닥에서 립스틱을 발견했습니다. 선명하고 붉은, 마치 피처럼 제 심장을 찌르는 립스틱 자국. 그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모른 척 해야만 했습니다. 제 딸 진아는 겨우 8살이었으니까요. 진아가 혹여라도 부모의 불행을 알게 될까봐 저는 모든 것을 숨기려 했었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나돌 때마다 저는 딸을 핑계 삼아 그를 붙잡았습니다. 진아는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기에 이 방법은 언제나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죄책감이 들끓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은 딸에게 아픈 척 연기를 시키고 따가 오면 열이 난다고 말해 라고 속삭이던 제 모습은 영락없는 악마였습니다. 제가 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딸, 그리고 제게 허락된 화려한 삶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진아가 아프대요. 오늘만 집에 있어주면 안 될까요?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꼭 나가야 할 일이 있어. 그날 밤 남편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의 눈빛은 제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들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차가운 시선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파멸의 서곡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젠 끝이구나. 이 행복도 끝이구나.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의 가장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놓고 간 물건을 가져다 주러 온 비서일 거라 생각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차가운 눈빛을 가진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마나무가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남편의 불륜 상대인 한나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혁준 씨 부인이시죠? 저는 한나라라고 해요.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심장에 박히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저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그녀에게 달려들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놀랍게도 저를 말리기보다는 한나라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남편의 외침은 마치 제 심장을 찢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가정이 이미 파멸되었다는 것을. 말하자한 가리도로 돌아오된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나라가 제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유리컵이 깨지고 접시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온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제 분노는 남편의 행동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저를 밀쳐내고 한나라를 보호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저를 짐짝처럼 취급하며 다른 곡선 여자를 감싸는 모습에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저 여자는 네 딸뻘밖에 안 돼.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우리 진아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나라가 저를 노려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줌마, 아진이가 얘기 안 하던가요? 저랑 우리 오빠랑 밥 같이 먹었다고? 우리 아진이는 아줌마보다 제가 더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엄마가 맨날 아픈 척 연기하라고 시킨다던데 아줌마 그거 법정에서 아주 불리한 거 알고 있어요? 애 제대로 안 보고 엄마 자격도 없는 당신은 이만 포기하고 우리 오빠랑 이혼해주세요. 한나라의 말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모자라 제 하나뿐인 딸마저 저를 버렸다는 사실에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가정만은 지켜줘. 진아가 이제 겨우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런 어린애를 두고 가정을 버리려고 해? 저 악마 같은 여자한테서 헤어나와. 저는 울고 빌고 사정했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만 그만해. 우리 이혼하자.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남편은 한나라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그녀는 뒤돌아보며 저에게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끔찍한 소송 끝에 이혼을 했습니다.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었지만 증거를 잡지 못해 소송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자식도 뺏기고 남편도 뺏기고 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사모님들 사이에서는 저희 부부의 이혼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 어디 나가서 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그동안 남편 덕에 편하게만 살았으니 돈을 버는 방법도 몰랐죠. 그때 저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배는 고팠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마트 푸드코트 캐셔 일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바닥으로 추락한 제 인생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트에서 예전에 잘 알던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초췌해진 제 얼굴을 본 그녀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사장님 부인이 아주 기고만장해서 동네를 돌아다닌다던데 밤의 여왕이었다는 소문도 자자하고. 그녀의 말은 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분노를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내가 고작 저런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단 말인가.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바닥에서 마주 앉은 질. 마트 푸드코트의 캐셔로 일하던 저는 20년 전에 화려했던 사모님 시절과는 너무도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손님들을 상대하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과 고질적인 방광염은 매일 밤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은 거울을 볼 때마다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자책과 후회가 매일 저를 덮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하는 마트로 예전에 잘 알던 사모님 한 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남편들끼리 사업상 자주 만났던 사이라 저도 그분과 꽤 친하게 지냈었죠.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 김 사장님 사모님 맞으시죠? 어쩌다 이렇게... 그녀의 눈빛은 안쓰러움과 함께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제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아 수치스러웠습니다. 네, 맞아요, 사모님. 저예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라며 저를 마트 옆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 카페에 앉아 커피를 앞에 두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나라는 남편이 죽고 난 뒤에도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우 같은 것,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해요. 밤의 여왕이었다는 소문도 있던데 온갖 남자들을 후리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박 사장님 꼬셔서 팔자 고쳤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가슴을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박 사장님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박 사장님이 재산을 아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려온 아이에게 다 물려주려고 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한나라가 그걸 막으려고 별짓 다 한다는 소문이 돌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단 말인가? 내 딸 진아를 저런 여자에게 맡겨놓다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전 이만 가봐야겠어요. 그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저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진아를 저 집에서 데리고 나와야 해. 저는 무작정 남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남편이 차를 타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여기에...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 몰라? 당장 우리 진아, 내 딸, 데리고 올 거야. 남편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아직도 미련 못 버렸어? 우리 이미 이혼했잖아. 당신하고 난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는 제 손에 돈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그만하고 당신 인생 살아가. 저는 그 돈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내가 거지 새끼인 줄 알아? 당신 돈은 죽어도 안 받아. 당장 꺼져. 저는 자존심을 지켰지만 밤이 되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돈이면 몇 달치 월세는 낼 수 있었을 텐데. 제 자존심은 밥을 먹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은 제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딸을 지켜야 하는 강인한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년에게 내 딸을 맡길 수 없다. 그날 밤 마트에서 만났던 사모님의 충격적인 폭로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의 여왕, 남자들을 후리고 다녔다.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말들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고작 저런 쓰레기 같은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단 말인가? 내 딸 진아를 저런 여자에게 맡겨놓고 나는 마트 푸드코트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단 말인가?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진아를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진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라는 사람이 딸을 지켜주지 못하고 저런 밤새도록 다짐했습니다. 절대 내 딸을 저런 여자에게 맡길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아를 되찾아올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도 하지 않고 남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찰나 차를 타고 나오던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차갑고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어?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휩싸여 그의 차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미련? 내가 미련 때문에 온 줄 알아? 난 당신이 아니라 내 딸 때문에 온 거야. 당신 지금 만나는 그 여자 어떤 여자인지 알아? 밤의 여왕이었다잖아. 온갖 남자들 후리고 다니는 더러운 여자한테 내 딸을 맡길 수 없어.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에서 내려 제 손에 돈봉투를 쥐어주려 했습니다. 당신 그만해. 이제 우리 남이야. 당신이 이럴수록 당신만 비참해져.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돈봉투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돈봉투 속의 빳빳한 지폐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내가 거지 새끼인 줄 알아? 당신 돈은 죽어도 안 받아. 당장 진아 데리고 나와. 하지만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진아는 당신보다 나랑 있는 게 행복해. 그리고 한나라는 당신 생각처럼 그렇게 나쁜 여자가 아니야. 제발 현실을 좀 봐. 당신이 이럴수록 진아만 더 힘들어져. 그의 말은 제 가슴을 또다시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운 눈빛과 냉혹한 말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뒤로 한 채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술을 마셨습니다. 나는 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해 빠졌는가? 술에 취해 길거리를 헤매다 저는 결국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사람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눈을 떴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제 모습을 거울로 보았습니다. 부스스한 머리, 술에 취해 엉망이 된 얼굴, 구겨진 옷. 더 이상 저는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한 투라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비창함 속에서도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진아를 위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미련에 얽매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딸 진아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다시 만난 딸.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은 여전히 마트 푸드코트의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손님들에게 밥을 담아주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세월은 제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고 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단 하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딸 진아를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이라는 불꽃이었죠. 남편의 집을 찾아가 망신만 당하고 돌아온 뒤 저는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찾아가 봤자 제 딸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추스르며 언젠가 진아가 저를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 하나만으로 버텼습니다. 매일 밤 저는 잠들기 전 진아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진아의 사진을 보며 엄마가 꼭 너를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널 다시 데려올 거야. 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진아가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라도 한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 마음은 늘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게 남기고 간 당신이 이럴수록 진아만 더 힘들어져 라는 잔인한 말을 곱씹으며 그저 묵묵히 제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트 푸드코트가 한산해질 무렵 익숙하지 않은 작은 발자국 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고 얇은 패딩 점퍼를 입고 꽁꽁 언 손으로 어묵 국물을 든 채 서 있는 아이. 그 아이는 바로 제 딸 진아였습니다. 2년 만에 만난 진아는 예전보다 훨씬 더 야위고 작아 보였습니다. 얇은 패딩 점퍼는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꽁꽁 언 손과 빨개진 코는 진아가 얼마나 추위에 떨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아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아는 저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어묵 국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진아는 저에게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진아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진아야, 어떻게 온 거야? 진아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빠한테서 들었어. 엄마가 여기서 일한다는 거. 도저히 그 집에서는 못 살겠어. 한나라 아줌마가 나한테 자꾸 진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아의 손을 잡고 마트를 하고 나왔습니다. 괜찮아, 진아야. 엄마가 이제 다 괜찮게 해줄게. 엄마랑 같이 살자.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저와 진아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번호를 누르자 남편은 한참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아가 저한테 왔어요.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당신도, 한나라도 이제 진아한테 손대지 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미안하다. 미안해, 민서야. 나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습관적인 말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의 사과가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맺힌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과를 뒤로하고 진아와 함께 제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고 좁은 반지하 방이었지만 진아와 함께라면 세상 어떤 궁궐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딸은 내가 키운다.
저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없는 살림이었지만 제 딸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절대 저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은 했습니다. 저는 진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딸이 엄마 팔자를 담는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엄마가 그 말이 틀렸다는 걸 꼭 보여줄게. 제 말에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저와 진아의 재회는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꿈, 그리고 폐암 선고. 진아와 다시 함께 살게 된 후 제 삶은 고단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낡고 비좁은 반지하 방이었지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삶의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딸을 위해 더욱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마트 푸드코트에서의 고된 노동도 제게는 더 이상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돈을 번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늘 벅차올랐습니다. 진아는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하여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내 딸은 나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제 마음속에서는 희망이 점차 단단한 믿음으로 변해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진아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학비도 비싸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꿈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진아야. 네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 엄마가 어떻게든 뒷바라지 해줄게. 제 말에 진아는 환하게 웃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미소는 제게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진아는 마침내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문턱조차 가본 적 없는 제가 딸의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가슴 벅찬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삶이구나. 딸의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거닐며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아의 당당한 모습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진아가 침울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폐암에 걸렸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토록 건강하고 위풍당당했던 남편이 폐암이라니. 진아는 남편을 보고 온 모양인지 아빠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옛날에는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가 안 좋았는데 그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진아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천벌을 받은 거야. 지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처자식을 버렸으니 그 정도는 당연한 벌이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진아에게 말했습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 뭘 그렇게 걱정해. 온갖 수단을 다 써서라도 고치겠지. 넌 네 공부나 신경 써.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시 떠오르며 저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남편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연민의 감정도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며칠 밤낮을 괴로워해야만 했습니다. 밤 서십시의 전화, 그리고 마지막 만남,
남편의 폐암 소식을 듣고 며칠이 지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습니다. 진아에게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밤이 되면 저는 몰래 남편의 소식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미묘한 감정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올라 씨가 훌쩍 넘은 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난 전화인가 싶어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야, 나야.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그가 남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뭐야? 왜 전화했어? 당신 폐암 걸렸다는 소식 들었어. 당신이 그런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야. 제 입에서는 차갑고 도끼 어린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늙고 병드니까 이제 본처 생각이 나? 당신 양심도 없어? 당신 옆에 있는 그 어리 나 진징대라고.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과 아니 저 사람은 저래도 싸 하는 생각이 번갈아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제가 일하는 마트 푸드코트에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그는 한참 동안 제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온갖 욕설을 퍼붓고 싶었지만 저는 직장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겨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조리한 음식을 한 그릇 시켜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참 뒤 그는 다 먹은 식기를 저에게 반납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손맛은 그대로네. 당신 밥이 먹고 싶어서 찾아왔어.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 그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마트를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있는 남편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남편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또 왜 전화했어?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당장 꺼져. 하지만 소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남편이 아닌 낯선 남자였습니다. 사모님, 저 박 사장님 변호사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박 사장님께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와 미움, 증오로 가득 차 있던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마지막 가시는 길은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저 사람과 아무 관계도 아닌데요. 저는 이 소식을 진아에게 전했습니다. 진아는 소식을 듣자마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저는 진아를 병원으로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저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해서 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결국 장례식 마지막 날, 저는 퇴근 후 늦은 시간에 혼자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반전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의 기묘한 재회. 남편의 장례식장. 그곳은 제게 증오와 연민이 뒤섞인 기묘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두운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저는 낯선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나라였습니다. 그녀는 새까만 상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으며 마치 자신이 정실부인인 양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웬 낯선 남자가 함께 서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죠.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오셨군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저를 아는 듯 했지만 저는 그를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변호사 황기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아버지의 양아들입니다. 전화드렸던 변호사가 바로 저예요. 그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양아들을 입양했다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한나라가 제게 다가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와? 누가 이 여자를 오게 했어? 그녀는 변호사 황기남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네가 이 여자를 불렀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 여자를 들여보내. 사람들 다 보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한나라의 행동은 제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늙어서도 변하지 않는 그녀의 천박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 황기남이 침착하게 한나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그의 말에 저는 물론 한나라와 진아까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나라는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습니다. 유언장? 무슨 유언장? 우리 오빠가 재산 전부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무슨 유언장이야? 황기남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유언장을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저는 이 자리에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는 봉인된 봉투를 꺼내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남편의 마지막 복수라는 것을. 그렇게 남편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나간 세월 동안 아내 김민서에게 못을 받고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한다. 이제라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재산을 딸 황아진아에게 물려준다. 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 그는 아들 황기남은 그동안 키워주고 변호사로 키워준 것에 감사함을 표하며 유산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이미 서약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나라에게는 더욱 잔인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나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박난이 한나라의 본명으라 내 재산과 혼인신고를 미끼로 30년 동안 내 옆에 붙어 아첨을 떨고 뒤로는 다른 짓을 하고 다닌 결과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음을 밝힌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물론 딸 진아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을 돌봤는데.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남편의 마지막 복수이자 제 지난 세월의 보상이었습니다. 유언장의 폭풍, 그리고 한나라의 몰락. 남편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폭풍의 한가운데로 변했습니다. 유언장의 충격적인 내용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나라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굳어 있다가 이내 억눌렀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이건 거짓말이야.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을 돌봤는데. 내 돈, 내놔. 그녀는 절규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 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고 그녀의 절규는 장례식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야수처럼
변호사 황기남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너희들 한패지. 이 모든 게 다 너희들의 계략이잖아. 내 돈 돌려줘. 황기남 변호사는 침착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제가 이분들과 한패였다면 저도 유산 상속을 받았겠죠.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고 변호사까지 만들어 주셨으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는 한나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새어머니와 저는 그동안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습니까? 반면 사모님과 진아는 저희가 호화롭게 사는 동안 돈에 허덕이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유산은 당연히 사모님과 진아가 가져가셔야 마땅한 일입니다. 황기남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한나라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나라의 치부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여태까지 아버지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아내 노릇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벌어온 돈으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을 데리고 사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욕심을 부릴 자격이 없습니다. 한나라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드러누워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도 변호사 고용해서 그 돈 다 받아올 거야.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녀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황기남 변호사의 말에 그녀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유언장에도 그녀에게 상속권이 없음을 명시했으니 그녀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딸 진아가 제게 다가와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지. 아빠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나 봐. 이제 우리 그 반지하 방에서 나올 수 있겠다. 진아의 말에 저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은 저와 진아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황기남 변호사는 저희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항상 사모님과 진아를 걱정하셨습니다. 매일 밤 사모님에 대한 미안함을 말씀하셨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증오와 미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 선택은 저를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유언장 공개와 함께 그의 마지막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한나라는 모든 것을 잃고 저는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와 사회의 시작, 그리고 용서의 의미.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나라의 몰락은 소문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저희에게 빌러왔습니다. 그녀는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제 반지하 방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어요. 언니, 우리 잘 지내봐요. 제가 언니를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모실게요. 저는 차갑게 문을 열고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나라 씨, 당신이 이러는 이유, 돈 때문이잖아. 나는 그 돈 죽을 때까지 다 쓰고 갈 거야. 당신한테는 콩고물 하나도 안 떨어질 테니 기대하지 마.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여태껏 그 돈으로 잘 살았잖아. 이제 당신도 나처럼 한번 힘들게 살아봐야 공평하지 않겠어?
저는 냉정하게 그녀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앞으로 내 눈에 다시 띄지 마. 당신 일할 곳 없으면 내가 일했던 마트 푸드코트 자리라도 알아봐 줄게. 이제 그 자리가 당신 자리가 될 테니까. 한나라를 내쫓은 후 저는 딸 진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유산은 진아의 이름으로 상속되었고 저희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합자금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엄마, 이제 사회생활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겠다며 웃는 진아의 얼굴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딸만큼은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야. 그리고 저는 20년 넘게 일했던 마트 푸드코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고질병처럼 저를 괴롭히던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침을 맞으러 한의원에 다녔습니다. 예전에는 침 맞는 것도 아까워가지 못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 못 이루던 밤을 뒤로하고 저는 집에서 늦잠도 자보고 주말에는 딸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한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제게 갑자기 찾아온 여유로운 삶은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소중한 재산을 저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도 하고 남편에게 받은 이 소중한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막대한 재산을 남겨주었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한 미움과 증오를 내려놓고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진아를 향한 그의 마지막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저와 진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 인생의 말년은 편안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을 잘 지키고 우리 딸 시집도 보내고 나중에 손자, 손녀도 보는 것이 제 작은 바람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제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